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학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대 교수와 연구진이 동참했습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사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 때는 침묵하던 검사들, 그 무혐의를 지휘한 검사들을 문제 삼겠다고 하니 들고 일어난 모습입니다. 명태균 씨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기막힐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갈 건 없네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조은이는 안 되네. 때려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페널티를 확 줄여주고 안 주려던 공천을 결선 투표로 타협해줬다고 말합니다. 서초 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은희 의원에게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명 씨는 조은희 의원에게 문자 코치도 해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명 씨 덕분에 조 의원이 당선되자 조 의원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맨날 100번도 꼭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 씨의 지인이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바로 그 시각 조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서초 갑 경선에 개입했다. 명태균 씨가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대가로 시의원 한 자리를 선생님에게 드리겠다라는 조은희 의원의 말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 담긴 녹취록인데 이 녹취 내용을 앞뒤 맥락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갈 건 없네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주려고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는 안 돼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돼야 되겠다. 때려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그래가 내가 지한테 했지. 가만 넣는다. 그래갖고 다 문자 다 돌려 다 하고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해라. 그냥 무조건 가만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경선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걸 자신이 다 해결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3월 초의 녹취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와, 이게 진짜 사실이면 대단한 능력자죠, 명태균 씨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권익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사퇴를 했잖아요. 그 빈자리에 여러 명이 경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혜훈 전 의원도 있었고요.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전희경, 당시 김계연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있었고, 정미경, 당시 최고위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거기에 더해서 뭐 한동훈 검사장도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설까지 돌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날 동시에 치러진 겁니다. 대선도.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2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단 한 명 국민의힘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과 지지를 갖춘 구청장이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그 직을 사퇴를 하고 서초갑의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워낙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들이 쟁쟁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당시 현역 최고위원까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그 경선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조은희 당시 이제 전 구청장을 밀어주고 또 페널티도 이제 현 구청장을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려면은 페널티가 20%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득표율의 5% 정도로 페널티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까지를 1차에서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도 만들어주고 이 과정을 다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정말 뭐 마이다스의 손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혼자 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 경선 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당에 또 누구하고 이게 소통이 돼서 이런 과정들이 가능했던 것인가라는 대목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머지 후보자들은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 예. 억울함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태균 씨가 정말 능력자인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녹취가 사실이라면 그런 대목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그 공천 녹취와 좀 다른 것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그 공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 공천이 아니라 재보궐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서초갑에서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누가 뭐래도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당시에 우리 당 주변의 이 여론만 놓고 본다면 조은희 당시 이제 서초구청장을 물러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경선을 하면 조은희 후보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은희 구청장이 2014년에 처음 서초구청장이 됐고 2018년에 재선, 이때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이 전 지역 구청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를 지켰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은 대단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후보가 해당 지역의 마지막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공관위에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서 조은희 후보가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뭐 검찰이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한 내용들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당시에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는 조은희 후보의 남편분이 변호사인데 뭐 김건희 여사의 장모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던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기서 지금 내놓은 말들은 결국엔 자신의 영향력이 이만큼 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페널티 5%를 감안해 과반 넘기기 위해서 서초구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시킨 대로 조은희 후보가 다 했다. 이게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이거든요. 서초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서초 구민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그동안에 지금 밝혀진 내용처럼 여러 가지 조작의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천을 받게 해가지고 서초 구민의 최종적인 선택마저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단히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 관여하면서 공천 과정을 형해화시키고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명태균이 계속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국민의힘인 전체가 함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제가 되는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요.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태우 구청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보면 공천받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명태균이 접근해서 일정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25개 구청장 중에 딱 한 명에 있는 서초구의 국민의힘의 구청장을 임기가 다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빼내서 갑자기 사퇴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게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당에서 대부분 임기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중간에 또 뛰쳐나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또 재보궐선거를 계속 해야 되면 또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이런 공천이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또 그 뒤에는 명태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조은희 후보의 경쟁력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하다가는 국민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개된 녹취를 쭉 들어보면 공천을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서초갑 시의원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아무나 추천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7월 3시간 전에 개표 사실 3시간 전화 와서 1등인 것 같은데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봐야 안 될 것 같아.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 저희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억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엄청 좋으니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네?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시의원 자리 2개 중에서 하나를 드릴 테니까 아무나 추천하세요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건데 실제로 명 씨의 지인이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 방금 들은 녹취 파일에서의 개표는 그러니까 본선거 그 서초 구민들이 실제로 하는 투표 개표가 아니고 예. 당내 경선 경선이죠. 개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은희 당시 전 구청장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선출직을 보면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구청장, 시장, 군수 이런 단체장을 비교하면요. 그 지역에서의 경쟁력 내지는 득표력은 단체장 출신들이 훨씬 셉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방자치단체 주변에는 관변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유관단체들이 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단체장 출신하고 국회의원 출신하고 붙으면요. 대부분 단체장 출신들이 이겨요. 더군다나 직전까지 단체장을 했던 사람하고 붙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좀처럼 안 일어나냐? 단체장 중도 하차를 하고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컷오프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로 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끼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컷오프 당하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저 녹취 파일에서 얘기하는 내가 작업해서라는 게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당이 경선에 끼워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끼워준다고 해도 최소한 페널티 20%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페널티 5%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작업의 결과물이에요. 예. 작업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 작업을 누가 어떤 통로로 했을까요?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허용해 준 거죠. 룰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예. 그거는 당시 당 지도부와 명태균 씨 아니면 당 지도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때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으니까 당의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니고서는 예. 저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은희 당시 그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시연 두 자리 아니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다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날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면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당시에 당 지도부 혹은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라든가 당의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텐데 선거 때는 선대위 체제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이미 그때 대선 선대위가 꾸려져 예, 있을 대선 시점일 선대위가 때죠. 거의 당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조은희 의원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태균이 허위로 지인들한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죠.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명 중에 1명은 그러면 명태균 씨가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예. 했다고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로 조은희 후보의 당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조은희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조은희 국회의원이 평가하기에 나를 만든 1등 공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허위로 지휘인들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의 녹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듯이 한 이야기고 조은희 의원도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본인 당사자의 얘기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뤄지겠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압수수색이에요.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검찰이 어제 자료 확보를 좀 부족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야권에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부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만한 명분이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막을 어떤 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수사의 내용이 지금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면 예. 그러면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둘러싼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정도의 수사라면 모르겠지만 공천 전반에서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공천됐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글쎄요 검찰이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예.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이 정말 정무적 결정을 총합을 몰아놓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사법적 잣대로 들이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과 사진은 어제
압수수색대 모습이거든요. 국회 내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임의 제출 형식이었죠.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 관계자들과 검사 혹은 수사관들과 자료 제출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카메라에 여럿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임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네. 저희가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임의 오늘도 제출한 건 저기 아니고. 압수수색 들어간 건가요? 네, 저장소?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 기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늘 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율사 출신의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기조국과 조직국 검찰에서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 모양새입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검찰의 저런 압수수색, 이틀에 걸쳐서 하는 압수수색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시는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인들 소환으로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뭐 윤상현 의원, 한기호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유력 정치인 수사로 곧바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압수수색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아니겠습니까? 속도와 보안이겠죠. 예,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그런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첫 보도가 9월 5일 날 됐었는데 3달이 다 돼가잖아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녹취록과 보도들이 나왔었고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늦었는데 거기에다가 압수수색 한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당직자들이 나서서 누구 하나 막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평화롭게 또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아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오전에는 당사의 조직국, 오후에는 또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을 했잖아요. 아니 동시다발로 그냥 전격 압수수색 하는 거지. 네. 오전 오후를 그것도 나눠서 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참 희한한 광경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다가 너무 늦었는데 과연 필요한 자료들이 당사에 이렇게 남아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공천 자료 같은 걸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하거든요.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업로드 시키면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건데 또 여기는 그냥 종이로 다 접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또 동시에 뭐 심사 자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은 데다가 예고제였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얼마나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인가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압수수색한 거는 그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제 뭐 나 부르면 나가서 다 이제 밝히겠다 알고 있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또는 뭐 김영선 의원이나 뭐 당시 또 포항시장 뭐 얘기도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메신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그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 정도도 정말 그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참 의문투성입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아니 가장 핵심은 일단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하고 또 뭐 대통령의 전화 받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본인이 했던 말하고 다른 것 같은데 공관위원장은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진태 그 원내대표 같은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이스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빨리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의지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서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 안에는 오세훈 시장 관련 건은 또 빠져 있어요. 뭐 조은희 의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뭔가 자료 확보든지 그 무엇이든지 뭐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이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종국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조사도 가야만 거기까지 가야만 검찰이 제대로 마음 먹고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명태균 리스트라 그래서 정치권에 많이 언급되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이름을 언급한 그 리스트들이 여러 존재합니다만 저 중에서 무고함 혹은 억울함 이런 것들 혹은 반박, 사실적 반박이나 반론 이런 것들을 제기한 인사들은 꽤 많습니다만 일단 언급된 인물들이 꽤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녹취로 뭔가가 좀 드러나거나 다시 재반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당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 단계인데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검찰 수사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저 정도의 규모가 되면 통상적으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정도를 꾸려서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많은 검사들 투입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모양새를 갖는 건데 지금은 절대 창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창원에서 꼭꼭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창원의 그 역량이 저 정도의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특수수사를 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좀 검찰이 그래도 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런 압수수색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압수수색 과정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딱 이걸로 설정한 것 같아요. 진실규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야 된다. 옆으로 싹 펼쳐서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여기에 정확하게 위로 수사 대상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옆에 계속 가지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하는 창원지검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진실규명 이 사건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검찰이 또 딴짓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여당의 공천 과정 당시를 잘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소환 가능성은 계속 언론에선 점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놓고 볼 때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소환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처음에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돼서 시작됐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같은 날 실시된 전국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그때 공관위의 부위원장으로 있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한 소환 이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빠졌어요. 누구죠? 당시 더 큰 공관위가 운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다 관할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가 계십니다만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전에 이루어질 큰 부분이 지방선거 전체 공천을 관할했던 정진석 공관위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과 진 이후에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수사 절차상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픽 다시 한 번만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고 국회의원 7자리 공천을 이제 담당했던 거죠.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부위원장도 뭐 이제 선후 관계는 사실 언론에서 언급한 것을 저희가 그래픽화한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후를 떠나서 지금 저 그래픽에 나타난 인물들은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7자리에 대한 그 선거의 공천과 관련된 인물들이고 그와 별개로 또 하나의 큰 덩어리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을 관리했던 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예, 예. 김용남 위원의 생각이죠. 그 뒤에 당대표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겠죠. 하게 된다면 그 뒤에 이준석 의원의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도 사실 관련한 사람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한 것도 공천 과정에서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운영됐을 때 나왔던 회의 발언 하나하나, 누가 면접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정당이 지금 공관위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하는 것, 아니면 시일을 두고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이날은 어떤 회의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정도만 보관할 뿐이지, 여기서 A 공관위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시에 어떤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종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까지 기록해서 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이 공천이 과거에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적 문제 제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에 접수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보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이루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도 자료가 없을 것이다. 심사 기록, 어떤 판단으로 누가 더 가점을 받거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까지도 근거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자,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 정가에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 김건희 특검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 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할지 안 할지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수진 앵커가 오늘 상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겁니까?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여의도를 들썩이게 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측근 인사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대신하죠. 그래서 중대 결심까지는 아니어도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겠다, 이런 스탠스인 건지도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대표의 답변, 긍정은 아니지만 완전 부정도 아닌 걸로 들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은 뭔지 여러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 보면 한동훈 김 여사 특검 고려해볼 필요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중대 결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거 오보입니까 아닙니까? 정광재 위원님. 제가 이 기사가 11시경에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무척이나 많은 기자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전화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께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본 시점에 공교롭게 백브리핑을 진행하셨어요. 여기서 그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겁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이 나간 이야기라 저도 기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 내가 한 대표께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침 백볼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지금 의문표를 다셨잖아요. 네. 이 앵커께서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는 정치를 지켜보는 분들의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뉘앙스가 예.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해석을 마음껏 해도 되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의 해석의 영역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영역들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특검의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신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하나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질문 좀 자유롭게 네. 해주시죠. 이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한동훈 궁금해요. 대표가 직접적인 이제 발언은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측해 보면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 중에 누군가는 뭐 어떤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최측근 바로 옆에 있던 한동훈 대표가 수긍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부정을 안 한 상태까지는 있었나요? 그런 상황은? 그 정도는 있었길래 한국일보에서 단독을 썼겠죠. 예.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일보 측에 이것은 오본이 내용을 좀 수정해 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오보라고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관련한 내용이 일부 바뀌긴 했는데 이제 매체의 반응은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3자가 들은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까지 수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최측근의 했습니다.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는 게 친한계 맞겠네요. 인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나왔다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최소한 친한계 내에서는 지금 용산의 당원 게시판, 용산에 의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역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대표직을 계속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또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이 어쩌면 공작 비슷한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이제 여의도의 기본적인 시각 아닐까요?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구중궁궐과 같은 궁중암투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과거와는 조금 뉘앙스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영역은 저는 뭐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맞는 말씀. 제가 충분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 법조인이고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워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그 다른 사람 시켜서 하셨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러한 발언의 그 뉘앙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앞뒤의 말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다들 해석하겠습니까? 국민이 바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예. 최근의 상황이 우리 당 내에 마치 친윤계와 친한계가 굉장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 네. 이런 양상이 깊어지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는 당내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구중궁궐과 같은 암투는 없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잖아요. 대놓고 싸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당원 게시판 삭제하고 친한파와 그다음에 여론조사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압수수색 없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운 국민의힘 인사가 한동훈 대표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압수수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 추가 압수수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명태균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한 것들 뭐 경선 그 다 조사하기 위한 TF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타겟이 누굽니까? 누가 봐도 그 친윤계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보궐선거 때는 한동훈 대표는 다 관계없는 그
포지션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는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모욕 주면서 덤비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시그널이고 예. 자, 내가 한 말 아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말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했든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가 붙어야지 이 분위기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위헌입니다. 그거는 뭐 위헌적인 특검이에요. 이런 얘기 동시에 하지 않았어요?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한덕수 총리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한 말은 아닌데요라는 것은 누가 했든지 간에 하긴 했을 텐데 내가 안 했을 뿐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서 절대 반대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펄쩍 뛰어야 되는데 안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오늘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도 야당 전체가 192명인데 197명이 반대해서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이탈한 거거든요. 저는 지난번 네 표보다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2월 10일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실 분아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역할을 다 가져가시면 아니 저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예. 붙이겠습니다. 한동훈 예. 대표가 생각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렇게 네. 답변했습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문제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습니다. 그때 표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일들을.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 브리핑해 주시죠. 이거 잘 안 보일 텐데 이 3부 톡은 주가 그래프입니다.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이재명 대표는 별안간 3부 토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다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설 특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걸로 보이는데 다음 일정에선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보복은 보복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성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서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뭐 재판은 별개로 하고 현재 대권 주자 순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그래서 4단계에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라는 것은 나까지만 정치 보복을 당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대권을 잡으면 나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는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나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들었고요. 사실은 총선이나 대선 끝나고 나면 양당 공히 고소고발 사건들은 동시에 취하했던 게 관례였죠. 예. 상식 같은 거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유난히 특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나 수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홍준표 시장을 위시해서 다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물 빠지려면 8년은 걸리는데 한동훈 대표도 여전히 검사 같고 대통령도 여전히 검사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두 분이 나눴던데 대통령 DJ야말로 가장 많은 정치 보복을 당했던 분인데 다 용서했던 선례를 남긴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또 사실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번에 법카 관련한 기소도 그렇고
좀 너무 과도하다.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이 논평으로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의 이런 그 대화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을 받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 본인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을 대통령일 때 각종 특검을 받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시체말로 가장 싸게 먹히는 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시 정권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 보복이라는 데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정치 보복은요. 2017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예. 잔행된 그런 그 마치 사화와 같이 진행된 그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2017년에요. 탄핵 적폐 이후에 수사. 말이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왜냐?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오죽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자기가 가장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감하고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토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물론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항소심에서 분명히 판결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데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2017년의 적폐청산이 오히려 정치 보복이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정말 정광재 대변인과 100%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리고 18년까지 이루어졌던 이른바 적폐청산이 진짜로 정치 보복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3차장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적폐청산 수사 다 웬만한 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리고 그 가장 주무부처인 1, 2, 3차장 중에 3차장 산하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물론 2차장 산하에서도 일부 했습니다만 주된 부서는 3차장이었는데 그때 3차장이 한동훈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국힘에서 그런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100% 같다고 아니 진실은 맞아요. 아니 진실은 의견이 맞는데. 맞다면서요. 네. 예. 아니 진실은 진실인데 예. 국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약간 갸우뚱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분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자, 삼부 토건 주가 조작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네. 일단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증권사 관계자 여러분. 저도 1990년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깜통도 많이 차보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증권거래소 임원분들하고 비공개 토론을 아무리 한들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질문도 좀 받고 차라리 그런 게 어떻겠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예정이 없긴 한데 그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부 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 주가 조작이 딱 드러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가슴치는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부 토건은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고민하게 되면 다 나오겠고요. 자,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로 보입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돼서는 많이 잊혀지셨을 텐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 이종호 씨가 그 메인 키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어제 등장하냐면 인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또 등장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카톡에서 3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40배 정도의 이 주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5배 이상 뛴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토건은 당연히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이 외교적인 내용들의 이 결과물이 모두 삼부토건으로 귀결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없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송모 씨는 저 단톡방에 들어있던 그 송모 씨요. 골프 라운딩 일정 체크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거든요. 그에 대한 반박은 기존에 나왔고 뭐 2014년 올해죠. 10월 14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3부는 골프 라운딩 일정을 체크해보자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씨와 송모 씨가 이름이 다 나갔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종호 씨와 송호종 씨가 삼부토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같은 국정감사에서 반박하는 증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내긴 했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 그리고 특검이 된다면 또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상설특검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이 앞서 얘기를 나눴지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적폐청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검찰로 비롯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지휘부를 탄핵하겠다라면서 속도를 바짝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김용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검찰 개혁의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일정 부분은 동의하세요? 그 개혁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예. 근데 결과물을 보면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했단 말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을 많이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자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 떠오르기 때문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다. 자,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초안이 보도가 됐는데요. 윤재관 의원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검찰권을 인사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겠죠. 사적 보훈을 위해서 남용한 행위다라는 네.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윤재관 의원 말씀 듣고 바로 반론도 듣겠습니다. 그 검찰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예.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단순한 의혹에 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나왔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검찰의 주장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과정들이 계속 거쳐서 이 증거들이 겹겹이 쌓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그 흔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황제 조사를 해서 인사권자의 보호하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권력의 충견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60, 70%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꼭 해야 될 역할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지는 게 맞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당연한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비호 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기보다는 그걸 더 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첩경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전화를 받는데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기소를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본인이 국민 이 법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법률가적 양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절차를 거친 탄핵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탄핵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정치적 탄핵 이후에 사법적 탄핵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탄핵했던 분들 어느 하나 인용된 분들이 있습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분명히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적 절차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는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 검찰화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 이런 비판도 받았고 언론 질문이 꽤 많았는데도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기자들의 좀 답답함도 있었는데 이때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언론 인터뷰 하면서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민생 범죄가 지금 시급한 때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에서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보니까 간첩도 잡았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검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나만 탄핵하라? 이창수 지검장 탄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할 때 검사들이 핸드폰 제출하고 가서 수사를 한 거냐 수사를 당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과거에는 이 프로스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호위무사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에 반발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한 명의 검사도 그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하겠다. 직무유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시각에서 맞다고 보여질까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죠. 기소권 남발했을 때 기소당하면 나중에 무죄 나도 패가망신이고 정말 인생 망치는 거다. 이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누구만 지금 팹니까? 한마디로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불법적인 겁니까?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한다? 이건 여전히 우월주의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반발은 언제 했어야 옳으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선언하고 했을 때 갑자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문의만 영전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승진해서 그때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맞는 겁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어야죠. 총장 패싱 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반발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할 때 막 올리고 글 올리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그런 결기를 그때 보였더라면 어느 정도 인정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냥 행동들이고요. 어제 중앙지검에서 부장들 33명 독립운동합니까?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합니까? 33명이 반발 성명 내게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탄핵 시도는 헌법가치 훼손, 위헌, 위법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 이후로 결국 국민이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라면서 국민 불편을 중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 보면 2020년 11월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전국 검사장, 고검장 등 추미애 규탄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집단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집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성역 없이 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결기 있게 내지 않고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검찰 조직을 뭔가 건드리려 한다 혹은 탄핵하려 한다 이럴 때만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비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광재 위원님. 아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아닙니까? 지렁이에요? 지금 검찰이 거의 지렁이 수준으로 민주당은 다루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정치 검찰 프레임 얼마나 강화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 지금 사법 판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증교사 무죄 받은 거 1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죠.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한번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중간 소환 제도라든가 국회의원 탄핵 불가능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입법권이 오히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행정권이나 사법군에 대해서 오히려 압박, 겁박하고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탄핵이라든가 주민소환제도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뭐 33명의 부장 검사들의 공동 성명문 발표는 왠지 좀 관제 데모 그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 과연 적절한 방법이냐? 저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너무 자주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보면 내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검찰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네. 물론 인사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하고
뭐 4차장 요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거의 원포인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꼼수 인사라고 비판은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탄핵 추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탄핵을 하기 전에 인사권을 발동하여서 네. 다른 검사장과 차장 검사로 바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윤재관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검찰이 한쪽으로는 좀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한쪽은 아예 수사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검찰권에 대한 균형적인 그 잣대가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선택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들의 저는 조직적인 그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염치가 없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대한민국 공무원이 저렇게 집단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런 집단 행동 한다는 것 그 자체는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옛날에 군부독재 시절에 그 군인들이 하던 모습을 지금 검찰이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렇게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누구의 로펌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왜 내 월급을 줘야 되냐. 대통령 지키고 싶으면 나가서 변호사 해라. 그러면 아무 말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이미 발의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이제는 정말 결단해서 통과시켜야 될 시점이다. 네. 이 말씀 꼭 자, 드리고 싶습니다. 30초 남아서 제가 마지막 김유정 의원께 드릴게요.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는 별개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민사회에서는. 검사들의 시각과 시민사회 시각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정권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 말기적 현상에서 이 지식인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게 들불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도 그게 이 말 아픈 줄, 뼈 아픈 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냥 국정쇄신하라 그럴 때 핸드폰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종교인들도 천주교 사제분들도 나서서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과거 정권은 독재 정권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도 조금 일부러라도 보이고 그게 네. 그냥 액션이라 할지라도 그랬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인적 쇄신을 하면서 향후 보여주려고 집권 후반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수들의 각 전국적인 대학에서 올린 이 시국 선언문이라도 이번 주말에 좀 밤새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올겨울 은야호텔 어때 섹시 어때 올겨울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하고 그 외에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 민심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에 대주교를 포함한
1,466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사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을 외쳤고 국민을 위해 무거운 매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선언문도 나왔습니다. 검사들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를 지휘한 검사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국민을 위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시국에 연달아 나온 두 개의 선언문, 그 안에 담긴 국민. 국민들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